드디어 이란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개전 이후 단 한 번도 종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던 이란이 어제 처음으로 분쟁을 끝내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미사일 500발, 드론 2000대를 쏟아부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으르렁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테헤란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석유화학시설 50%가 잿더미가 됐고 최대 교량이 무너졌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3가지 결정적 이유를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란이 진짜로 항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버리려는 걸까요? 진짜 항복이다 1번, 시간 벌기다 2번, 번호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올해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기습 폭격했어요.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망했어요. 이란은 당연히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바레인, 쿠웨이트, UAE, 심지어 두바이 국제공항까지 공격했어요. 호르무즈 해협도 걸어 잠갔습니다. 전세배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그 좁은 바닷길을요. 개전 한 달, 이란 내 사망자만 3,500명이 넘었어요. 어린이만 244명입니다. 주변국까지 합치면 5,000명에 육박해요. 민간시설 8만여 곳이 공격을 받았고 그중 병원이 260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개 발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이 뭘 했냐면요.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EU 정상과 통화하면서 침략,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란 외무장관도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분쟁 종식을 원한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개전 이후 이란 지도부에서 종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이게 처음이에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답은 테헤란 안에 있습니다. 이란이 꼬리를 내린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머리가 잘렸습니다. 지도부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두 번째, 돈줄이 끊겼습니다. 석유를 팔 수 있는 길 자체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 총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싸울 능력 자체가 바닥나고 있어요.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하나만 터져도 위기인데 셋이 한꺼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3번째입니다. 왜 그런지는 후반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머리가 잘렸어요. 2월 28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날 아침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헤란을 기습 공습했어요. 그런데 보통 전쟁은 밤에 시작합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기습하는 게 군사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지하 벙커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뇌부 49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의 머리가 한 방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 아니라 아침에 친 겁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시간에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망했어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핵심 참모 49명이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전멸한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이란은 그동안 자국 방공 체계를 엄청나게 자랑해왔습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망은 스텔스 전투기도 막을 수 있다.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텔스도 막는다는 나라가 실제로는 어땠냐면요. 첫날 공습을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초 베네수엘라 사태 때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자랑을 했었습니다. 우리 방공망은 철통 같다. 결과는 미군 헬기 한 대도 못 막았어요. 이란도 똑같습니다. 말로는 스텔스도 막는다고 했는데 실전에서는 헬기조차 제대로 요격하지 못했어요. 선전과 현실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었는데 다음 지도자가 없어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구조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란은 우리가 아는 보통 나라와 달라요.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실권은 없습니다. 진짜 권력은 최고 지도자한테 있어요. 군대 작전권, 핵 개발 결정권,
외교 방향까지 전부 최고 지도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치면 대통령은 부장이고 최고 지도자가 회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이 죽었는데 유언장이 없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해 놓지 않았거든요. 지금 테헤란 안에서 세 개의 세력이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슬람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란 정규군과는 별개인 군사 조직이에요. 병력도 강하고 이란 GDP의 상당 부분을 직접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끝까지 싸우자는 강경파예요. 자기들 사람을 다음 최고 지도자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성직자 그룹이에요. 이란은 신정 국가잖아요. 이 성직자들 안에서도 보수파와 온건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파는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 온건파는 이대로 가면 정권이 무너진다. 협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세 번째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입니다. 명함에는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요. 혁명수비대는 대통령 말을 안 듣고 성직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을 하고 싶어도 군부가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분열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뇌부가 전멸하면서 기존 권력자들의 자산과 이권에 공백이 생겼어요.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죽으니까 그 빈자리를 신흥 세력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존 지도부보다 더 예측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선배들이 수십 년간 쌓아놓은 외교적 관계도 없고 자기 선배들이 벙커에서 한꺼번에 죽는 걸 봤으니까 나는 저렇게 안 죽겠다는 생존 본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항복을 하려면 항복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항복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 공백으로 내부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종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해요. 머리가 잘린 뱀은 몸통이 아무리 커도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지금 이란이 딱 그 상태예요. 그런데 머리가 없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돈줄이 끊겼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미사일, 전투기? 아닙니다.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미사일도 못 만들고 군인한테 월급도 못 주고 국민한테 밥도 못 먹입니다. 이란의 돈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란이 외화를 버는 방법은 뭘까요? 석유입니다. 이란 외화벌이의 60에서 70%가 석유를 팔아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석유 수출의 90%가 한 곳을 통해 나갑니다. 하르그 섬이라는 곳이에요. 하르그 섬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란의 석유 수출 터미널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 경제의 목줄이에요. 여러분 몸에 비유하면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대동맥 같은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이란 경제는 즉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하르그 섬을 쳤어요. 3월 13일 미군이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을 대규모로 폭격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유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사시설만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령하려는 겁니다. 부수려는 게 아니라 가지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 해병대가 하르그 섬을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출발한 수송함대가 전속력으로 페르시아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착 예정은 이달 말이에요. 이 해병대가 하르그 섬에 올라가는 순간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미국이 틀어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199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한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배를 위협하면 나는 하르그 섬을 점령해버리겠다.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사업가였을 때 한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섬이 이란의 급소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28년 전의 구상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최근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도미넌스. 세계 에너지 흐름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이미 자국 내 에너지 자급은 해결했습니다. 셰일오일 혁명 이후로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석유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 자체를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하르그 섬 점령은 그 퍼즐의 핵심 조각이에요. 하르그 섬만이 아닙니다. 이란 본토의 산업시설도 초토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아살루예에 있는 최배 석유화학 단지를 전면 공습했습니다. 이 한 곳이 이란 전체 석유화학 생산의 50%를 담당하던 시설이에요.
절반이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철강 생산 능력 70%를 파괴했다. 석유화학 50%, 철강 70%. 이란 상업의 두 축이 동시에 무너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테헤란과 카라지를 잇는 이란 최대 교량을 폭격해서 무너뜨린 뒤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다. 사상자가 1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교량이 무너졌다는 게 단순히 다리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물류가 끊기는 겁니다. 트럭이 못 지나가면 공장에 원자재가 안 들어가고 마트에 물건이 안 깔립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은 것도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이 개전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걸어 잠갔잖아요. 우리를 건드리면 전 세계 기름값을 폭등시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유가가 치솟았고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해협을 막으면 다른 나라 배만 못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란 자기 배도 못 지나갑니다. 남의 목을 조르려고 밧줄을 잡았는데 그 밧줄이 자기 목에도 감겨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란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한테 배럴당 1달러씩 돈을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해적이에요. 국제법상 완전한 불법이에요. 유엔도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삥을 뜯으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당장 급한 선박 몇 척 등쳐서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도 알아요. 이란의 우방인 중국한테도 돈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중국은 이란의 최대 석유 고객인데 그 고객한테 통행료를 뜯으면 마지막 남은 우방마저 등을 돌립니다. 여기서 한 방 더 맞은 곳이 있어요. 두바이입니다. 이란과 UAE는 사실 단순한 적국이 아니었습니다. 특수한 관계였어요. 이란 권력자들의 자산이 두바이에 엄청나게 투자돼 있었고 이란 사람들이 수천 명 넘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국제 제재를 피해서 돈을 굴리는 우회로가 바로 두바이였어요. 그림자 회사, 비공식 환전소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두바이에 드론을 쏜 거예요. 부르즈 알 아랍 호텔에 파편이 튀고 두바이 국제공항이 폭격당해서 폐쇄됐습니다. 이란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UAE에서만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어요. UAE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칼을 뽑았습니다. 두바이에 있던 이란의 그림자 회사와 비공식 환전소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동결하기 시작했어요. 이란인들의 거주 비자를 취소하고 있고 이란계 병원, 학교, 문화원, 모스크까지 운영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판매 대행사들까지 차단해버리면 이란은 외화벌이와 글로벌 무역 참여 능력 자체가 사라져요. 북한보다 더 고립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설마 자기들 돈이 그렇게 많이 묶여있는 두바이를 공격하겠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격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마지막 남은 돈줄까지 잘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르그 섬을 미국이 점령하면 석유 수출의 90%가 막혀요. 석유화학 50%, 철강 70%가 파괴됐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어요. 두바이에 묶인 자산까지 동결당하고 있습니다. 돈줄이 한 줄이 아니라 네 줄이 동시에 끊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화가 폭락하고 있어요. ATM기에 현금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 100%를 넘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빵 한 조각 사는데 어제보다 2배를 내야 하는 나라입니다.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요. 의약품도 부족하고 분유도 부족합니다. 이 장면이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1979년 팔라비 황제 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때도 경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5년 12월부터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졌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어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나왔고 심지어 팔라비는 돌아오라까지 나왔습니다. 46년 전에 쫓아낸 왕조를 다시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란이 갑자기 종전을 입에 올린 진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자기 국민이 무서운 겁니다. 전쟁을 계속하면 경제가 더 무너지고, 경제가 더 무너지면 국민이 또 거리로 나오고, 국민이 거리로 나오면 정권이 끝나요. 이란 지도부는 이 공식을 뼛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도 잘리고 돈줄도 끊긴 것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총알이 떨어지고 있어요. 먼저 바다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었던 건 해군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해군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괴멸됐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 차바하르 항구에 정박해 있던 해군 호위함을 격침시켰어요. 해군 기지들도 연이어 폭격당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봉쇄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협을 통제하려면 군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군함이 없어요. 지금은 개전 초기의 혼란 속에서 급한 선박 몇 척 붙잡아서 돈을 뜯고 있지만 3개월 이상 이 봉쇄를 유지하는 건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뢰를 깔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뢰를 해협에 뿌리면 확실히 배가 못 지나가긴 합니다. 문제는 이란 배도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뢰는 아군 적군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이란 배만 몰래 다니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레이더로 다 보이거든요. 이란 배가 빠져나가는 경로가 보이면 다른 나라 배들도 따라갑니다.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UAE가 해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했습니다. 미군과 합동으로. UAE뿐만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도 군사적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무기로 쓰면 쓸수록 걸프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카드를 쓰면 쓸수록 적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바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도 무너졌어요. 이란의 미사일 발사 빈도를 추적해봤더니 개전 첫 주에 비해 3월 이후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개전 직후에는 하루에 수십 발씩 쏘았는데 갈수록 횟수가 줄고 있어요. 군사 분석가들은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미사일과 발사대 비축량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기전에 대비해 아끼고 있다는 것.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아요. 무한정 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사일이라는 게 공장에서 라면 뽑듯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한 발에 수억 원이 들어가고 제작 기간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공장은 폭격으로 멈췄어요. 원자재 수입길도 막혔습니다. 쓰는 건 하루에 수십 발씩 쓰는데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욕조에서 물을 빼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대리전 네트워크도 흔들리고 있어요. 이란의 군사 전략은 원래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같은 대리인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조이는 게 이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초토화시켰고 헤즈볼라 지휘부도 상당수 제거됐어요. 이란이 가장 믿었던 방패들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대리인이 없으면 이란은 직접 싸워야 하는데 직접 싸울 능력이 있느냐? 여기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여드릴게요. 4월 3일 이란군이 미군의 F-15 이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예요. 미국 최신의 전투기를 떨어뜨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뒤에 벌어진 일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이 뭐를 했냐면요. 격추된 전투기 승무원 2명을 구하기 위해 즉각 수색 구조작전에 들어갔어요. 헬리콥터를 투입하고 A-10 공격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10 한 대가 격추당하고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가 사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종사 1명은 성공적으로 구조했고 나머지 1명은 지금도 수색 중이에요. 이란은 조종사 생포에 6만 6천 달러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양쪽 다 필사적인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군사력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전투기 한 대를 떨어뜨리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떨어진 승무원을 구하기 위해 추가 항공기까지 잃어가면서 작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최대 성과가 미국에게는 수색구조 작전 하나를 가동하는 수준의 사건이었어요. 이 격차가 전쟁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작전 계획을 AI로 짰다는 겁니다. 폭격 목표 선정,
작전 순서, 타이밍까지 전부 AI가 계산했어요. 사람이 지도 위에 핀을 꽂고 회의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수만 개의 변수를 동시에 돌려서 최적의 타격 순서를 짜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작 전에 4주에서 6주면 끝난다고 말한 게 있어요. 그게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AI가 짜준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란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차원의 전쟁이에요.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은 참호하고 총 쏘고 하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폭격 목표를 정하고 첫날 아침에 지도부를 한꺼번에 제거하고 경제 인프라를 정밀하게 골라서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이란의 군사교리 자체가 이란 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어요.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의 발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이란도 이를 알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적국의 국방장관이 공개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허풍이 아니라 팩트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미사일을 쏠 수는 있어요. 드론도 날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방어가 안 됩니다. 때릴 수는 있지만 맞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복싱으로 치면 펀치력은 있는데 가드가 없는 선수입니다. 한두 방은 먹일 수 있지만 라운드가 길어질수록 쓰러지는 구도예요. 해군은 괴멸됐고 미사일 비축량은 바닥을 향하고 있고 대리전 네트워크는 약화됐고 방공망은 첫날에 뚫렸습니다. 미국은 AI로 전쟁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란은 40년 전 교리로 맞서고 있어요. 머리가 잘리고 돈줄이 끊기고 총알까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으니 이란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선택한 게 뭐냐면요. 겉으로는 으르렁대면서 뒤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진짜로 항복하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항복도 아니고 진짜 종전도 아니에요. 시간을 벌면서 정권을 지키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협상안을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서서 미국과 이란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이슬라마바드 합의라고 불리는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골자는 2단계 접근법이에요. 1단계는 즉각적인 휴전, 2단계는 휴전 후 최대 45일 안에 종전을 위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자는 겁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밤새도록 미국 벤스 부통령과 이란 외무장관 양쪽에 전화를 돌리면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얼핏 들으면 희망적이죠.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 미국은 해협을 열어라. 그게 전제 조건이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임시 휴전을 위해 해협을 다시 열지는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요. 둘째, 핵 개발. 미국은 핵을 포기하라는 게 마지노선입니다. 이란은 그건 최종 종전 협상에서나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어요. 이란 외무부는 한술 더 떠서 미국의 15개 요구 조건이 담긴 평화안은 과도하고 비정상적이다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입으로는 종전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 조건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란의 종전 발언은 진심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세 가지 목적이 깔렸어요. 첫째, 국제 여론전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미국이 안 받아들인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이란 민간인 사망자가 3,500명을 넘었잖아요. 어린이만 244명이에요.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175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미국이 너무 한 거 아니냐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이란은 이 흐름을 타려는 겁니다. 종전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놓으면 미국이 거부할 때 봐라, 저쪽이 전쟁광이다 라고 비난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내부 결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려 있잖아요. 종전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놓으면 온건파의 입지가 강해지고 내부 이견 조율이 수월해집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먼저다 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셋째, 이게 핵심인데요. 시간 벌기입니다. 45일 휴전이 성사되면 그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발사대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지휘체계를 다시 세울 시간도 벌 수 있어요.
권투에서 심하게 맞은 선수가 링 위에서 클린치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상대를 끌어안아서 레프리가 떼어놓는 시간, 그 몇 초를 벌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휴전 협상이 시작되자 전투가 오히려 더 격화됐습니다. 왜냐면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카드를 주려면 전장에서 한 뼘이라도 더 먹어야 하거든요.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도 같은 역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한다고 해서 전쟁이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판에 더 세게 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속셈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4월 8일 오전 9시. 이 시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전역의 교량과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하라. 하루를 연기해줬지만 말투에 여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여기서 끝나더라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가 이미 예고했어요.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빅테크 기업 지점들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벌써 이라크에서 미국 언론인이 이란 연계 무장 조직에 납치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테러와 사이버 공격이라는 지루하고 긴 그림자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미사일은 멈추더라도 증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란도 끝내고 싶고 미국도 끝내고 싶어요. 다만 이란은 늙은 척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고 트럼프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금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안에서 꼼짝 못하고 대기 중이에요. 이란이 인도주의 물품을 실은 선박은 통과시켜주기 시작했지만 한국 배가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전쟁 전 배럴당 72달러였던 게 103달러까지 치솟았어요. 40% 이상 폭등한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가 30% 상승이었으니 이번 충격이 더 큰 거예요. 항공유는 하루 만에 77% 폭등했고 국내 항공사들이 줄줄이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의 반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침공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심각하다는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했냐면요.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동 정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온도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은 이 전쟁이 단기간에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는 남아있거든요. 간헐적인 공격, 산발적인 위협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보험료가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높으면 운송비가 높고, 운송비가 높으면 기름값이 높고, 기름값이 높으면 택시비, 택배비, 난방비가 다 올라가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직격탄입니다. 중동에서 날아다니는 미사일이 결국 우리 집 난방비 고지서 숫자를 바꿔놓는 구조예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파는 오랫동안 우리 장바구니에 남습니다. 한 가지 밝은 면도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UAE 해군 함선에 한국산 무기가 탑재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IG 넥스1의 비공 로켓이에요.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해외 군사 매체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어요. 천궁2II 미사일은 이미 실전에서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고요. 한국 방산이 중동 전쟁이라는 실전 무대에서 성능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기회가 같이 오는 그게 국제 정세의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돌아보겠습니다. 미사일 500발, 드론 2000대를 쏟아부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으르렁대던 이란이 왜 갑자기 꼬리를 내렸는지 물었어요. 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머리가 잘렸어요. 첫날 기습으로 하메네이와 수뇌부 49명이 지하 벙커에서 한꺼번에 전멸했습니다. 스텔스도 막는다던 방공망은 헬기 한 대도 못 막았어요. 뒤를 이을 사람을 놓고 혁명수비대, 성직자, 대통령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돈줄이 끊겼어요.
하르그 섬을 미 해병대가 점령하려 가고 있고 석유화학 50%, 철강 70%가 파괴됐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마지막 도피처였던 두바이에서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란인이 추방당하고 있어요. 1979년 팔라비 때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고 있어요. 해군은 괴멸됐고 미사일 비축량은 바닥을 향하고 있고 대리전 네트워크는 약화됐습니다. 미국은 AI로 전쟁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란은 40년 전 교리로 맞서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이란은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린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이란이 꼬리를 내린 건 평화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예요. 그리고 버틸 수 없는 쪽이 시간을 벌 때 그게 진정한 종전으로 이어진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미사일은 멈추더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국제 정세의 숨겨진 맥락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이 진짜로 무너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